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인구 구조 변화 요인이 굉장히 저희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는 큰 틀에서의 어떤 그 움직임인데, 그것과 이제 장기주택 수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 신도시 개발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고, 과연 이런 도시 축소기에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가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 뭐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도시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주로 이제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 시장을 판단을 하는데,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보시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서 굉장히 급하게 올랐죠. 굉장히 거의 박근혜 정부에 올랐던 시기 그 이상으로 이제 서울시에 올랐고, 그 위에 또 상당한 부분 하락하는 구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현상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처럼 수도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만 따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학술적으로 들었고, 왜 그럴까라는 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 하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민감하게 서울시의 그 가격 변동에 반응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옛날 거네요. 예. 지금 못 바꾸겠죠? 자, 어쨌든, 그 실거래가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 정점이 지난 이후로 이제 그 가격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을 강남도 그렇고 서울의 이제 대부분의 권역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서울의 반등이라는 게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발표를 유도했던 그런 원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안정이냐라고 따지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정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인구 축소기를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이제 장기 침체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또 측면의 어떤 그런 시기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에 있어서의 그런 매매 거래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IMF 금융위 시기의 어떤 거래량의 물량을 계속 지속하는 그런 구도라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에 대한 좀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래량이 적다라는 얘기는 결국 누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분을 보통 한번 거래를 하면 5% 10%를 세금을 내던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제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 침체의 그런 원인으로서 이제 가격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게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이제 크다는 거죠. 자, 그런 구도 속에서 서울시의 가격 그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이제 많은데, 최근의 현상을 살펴보게 되면 몇 년 전보다는 입주 물량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서울에 있어서의 공급되는 물량의 장기적인 추세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체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된 물량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서울에 필요한 어떤 주택 공급에 대한 방법이 싫든 좋든 도시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구도 속에서 최근에 서울시의 선택은 뉴타운 출구 전략을 통해서 재개발 구역이든 재건축 구역이든 계속 해지를 나가는 그런 구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어떤 기존 아파트에 있어서의 희소 가치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기 정부에서 국토부에 나와 계시지만 서울시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밝지는 않죠. 인구 구조 많이 보신 그런 내용인들인데, 최근에 2031년이라고 잡았던 그 인구 정점을 2028년으로 이제 당겨서
이제 잡을 만큼 인구의 어떤 감소 추세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구도 속에서 이제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생산 인구의 감소 추세가 이제 급하게 나타날 거라는 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래에 겪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인구의 측면이고 주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은 인구의 변화하고 좀 틀립니다. 결국 주택을 소비한다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가구라는 단위와 이제 연결된 부분이라서 가구 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한 이제 구도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뭐 통계청의 가구 수 추계가 맞다면 이제 과거의 추세를 이제 보시게 되면 한 최근 한 20, 30년 동안 뭐 가구 증가율은 떨어져도 가구의 증가량은 5년마다 한 150만 호, 150만 가구, 연간으로 따지면 30만 구가 꾸준히 늘어가는 게 이제 2015년까지의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을 넘어서면서 이 증가 추세가 증가량이 감소하는 구도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주로 하는 게 이제 수요 분석이라서 일반 가구 수에다가 일반 가구 수는 외국인 가구 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고려 부분, 그다음에 멸실도 결국 새로운 주택을 지어야 되는 원인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쳐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2020년에 한 18만 가구에서 뭐 2030년이 되면 한 11만 가구로 줄어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급하게 이제 신규 주택 수요에 대한 부분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축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을 지어지지 않다 된다라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제 주택의 공급이 수도권에 이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고 이제 그와 함께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가구와 다르게 이제 뭐 새롭게 진입하는 베이비 세대나 그 이후 세대의 주택 소비에 대한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는 뭐 복잡하게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실 게 뭐냐면 베이비 세대를 베이비 세대 이전 세대들이 누리는 어떤 주거 소비의 량이라는 것하고 베이비 세대를 포함해서 이후 세대들이 누리는 주거 소비의 양이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이제 낮은 수준에서 주거 소비를 한다라는 거고 결국 베이비 세대와 베이비 세대 이후 세대들이 노령 세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 전체적인 수요의 증가량이 과거보다는 안 늘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고 또 한 가지로 뭐 자가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베이비 세대가 갖고 있는 게 많이 털린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 좀 돈 좀 벌만하니까 IMF 생기고 또 뭐 돈 좀 벌만하니까 금융위기 생기고 뭐 아버님 부양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자산을 많이 쌓아놓지 않은 세대라서 자가율 자체도 이전 세대보다 높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걸 통제를 했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자가율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한 10% 정도 낮은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자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주택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가 향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공급이 필요할 수 있는 더 필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축소기에 과연 어떻게 주택 공급을 해 나갈 거냐,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민이 사실은 있는 시점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 1기와 2기 신도시를 이제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기에 이제 신도시에 대한 개발을 했죠. 그래서 뭐 입지로 보게 되면 지금 뭐 3기 신도시의 입지를 놔두고서 뭐 저 밖에 뭐 20km, 30km 떨어진 그런 외곽에다가 이제 신도시를 이제 지으면서 이제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또 이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뭐 지금과 마찬가지로 어떤 신도시를 계획하던 시기든 자족도시에 대한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지으면 자족도시가 될 거다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환상을 갖고서 이제 외곽에다가 이제 신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됐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뭐 규모의 측면에서 봐서도 상당히 큰 규모들이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1기와 2기 신도시의 이제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3기 신도시들은 뭐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입지를 보더라도 서울에 굉장히 근접한 앞에서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서울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입지에 있어서는 사실상 서울권에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로 갔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뒤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된 상황이 현재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 파주 운정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따오다 보니까 이 표밖에 없어서 그냥 이게 따오게 됐어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요즘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인구 밀도에 대한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이 안 바뀌어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2020년과 2015년의 인구 밀도의 이제 패턴에 대한 이제 변화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빨간색이 이제 이전 전체 평균보다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입지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015년에 나타난 인구 밀도의 변화 증가가 나타난 양상을 보게 되면 이제 남동 쪽에 해당되는 그런 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인구 밀도의 패턴 중에 이게 뭐 빨간색이 강할수록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이 도심이라고 사실은 현실적인 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인구 밀도가 외곽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턴으로 보게 되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거의 뭐 같은 수준의 인구 밀도가 유지되는 패턴이죠. 이게 비효율적인 공간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도심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밖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아져야지 좀 더 적은 사람들이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도시 공간 구조가 되는데 뭐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제 수도권의 이제 공간 구조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닌 구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제가 뭐 그 경춘 고속도로를 타고서 밖에서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남, 미사 이런 쪽은 뭐 30층, 40층 막 이렇게 짓습니다. 근데 송파구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낮아지죠. 이제 강남으로 들어오게 되면 5층짜리도 있고 10호층짜리도 있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공간 구조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어떤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이제 대변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고용 밀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외곽에 늘어났던 그런 고용 밀도, 인구 밀도에 비해서 이제 외곽에 있어서의 이제 고용 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이제 뭐 다 빨간색이긴 하지만 다 같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그런 빨간색으로 나타난 지역들이 고용 중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분산에 비해서 이제 고용 밀도의 이제 고용의 분산은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게 지금의 그런 어떤 출퇴근으로 고생을 하는 수도권의 공간 구조의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2015년과 20년 사이에 이제 변화를 가지고서 이제 그려보게 되면 이제 주로 늘어났던 게 이쪽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고용 밀도도 이제 보시게 되면 도심 쪽은 굉장히 좀 줄어드는 폭이 크죠. 그래서 이제 2015년이라서 사실은 4년 전 얘기라 좀 과거 얘기긴 한데 어쨌든 뭐 판교와 가산 디지털 단지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구도를 보입니다. 반면에 화성 동탄에 해당되는 아마 삼성전자 입지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이제 고용 밀도가 아주 강하게 높아지는 구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인구 분산만큼 특히나 이제 남동권에 해당되는 지역에 확산된 인구의 이제 구도만큼 이제 고용이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게 이 2시간을 출퇴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런 개발의 패턴에서 이제 나타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는 뭐 분당 신도시를 짓기 전이죠. 그래서 서울시 안쪽에 뭐 구도심과 영등포와 강남이 나눠먹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한 2005년 되고 이 시기는 이제 분당이 지어지고 안정화되는 시기죠. 이제 중심이 강남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 인구의 중심이라는 게 남동권을 따라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입지적으로도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어떤 통근 패턴이라는 게 저 멀리서도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누군가 분석을 했는데 1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갖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근데 2시간을 출퇴근을 하면 그게 2년에 2,400만 원이고 그거를 하나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8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도심과 외곽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인 비용의 차이 혹은 주택 가격의 차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사회적인 비용이 큰 도시 공간 구조의 패턴을 갖게 된 게 현재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더더욱 강해졌죠. 2015년이 되면은 더욱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동남권 쪽의 개발의 확대를 통해서 이제 강남의 중심성이란 게 약화되기보다는 강화되는 그런 구도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성남에서의 어떤 지역 중심으로서의 어떤 흡입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진 패턴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결과 속에서 이제 자족적이지 못한 그런 2기 신도시들의 모습들의 결과로서 2020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권의 통금 시간이라는 것이 뭐 평균적으로 출근 시간입니다. 이제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해서 뭐 45분까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이었고, 최근에 이게 안 바뀌어서 그런데, 그 알바몬에서 뭐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출퇴근 시간의 평균이 한 1시간 50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비용이 큰 공간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도시 공간 구조에서 이제 가용한 그런 땅들을 남겨두고 이제 외곽에 개발을 해 나갔던 그런 이제 선택들의 이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 좀 안 바뀌어서 좀 설명이 좀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런 구도 속에서 사실은 제일 정답은 아까 보여드렸던 구도 속에 강남 쪽에 이제 그 주거 밀도가 이제 낮다는 부분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도심 쪽에 이제 개발 밀도를 높인다라는 게 주거 밀도를 높인다는 굉장히 좋은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좋든 싫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입지라는 게 기존의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그런 입지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활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추가하고 있는 어떤 협의의 도시 재생으로서는 그런 수도권 전체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들의 통금 패턴이나 주거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이제 도출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이 이제 이용이 되는 게 일본 동경의 모습인데요. 이제 인구 축소기를 거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뭐 도약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어떤 반전이 발생하고 있는 어떤 일본의 모습에서 저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아까 서울 대도시권과 비교해서는 뭐 중심으로 갈수록 어쨌든 주거 밀도가 높아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졌던 일구 밀도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도심 쪽에 가까운 곳에 인구 밀도를 높이는 그런 변화를 이제 고층의 도입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다 같이 도시 재생인데 국내에서 진행되는 도시 재생하고는 굉장히 의미가 틀립니다. 협의의 도시 재생이 아니라 굉장히 광의의 도시 재생이에요. 물론 뭐 우리나라에 수용하는 그런 협의의 도시 재생 포함하지만 고밀 또 고층의 그런 도시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함께 진행하는 그런 구도로서 이제 도시 재조직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인구 축소기, 도시 축소기를 앞둔 어떤 서울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시기에 사실은 뭐 적지 않은 어떤 추가적인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어쨌든 나중엔 축소하니까 힘들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뭐 늘어나는 가구 수요에 대해서 뭐 기숙사에 살아라, 고시원에 살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공급해야 되는 어떤 물량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하면서 공간 구조를 개편할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거를 정비 사업으로 풀어야 될 거냐, 뭐 외곽의 택지 개발로 풀어야 될 거냐, 뭐 선택이 있을 텐데 지금 선택된 3기 신도시의 경우는 어쨌든 입지에 대해서는 이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뭐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고용 중심지에 가까운 그린벨트, 뭐 훼손된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허용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니까 뭐 차선 대안으로서 지금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의 입지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외곽에 개발됐을 그런 조그만 택지 개발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집적화된 그 개발의 의미로서 3기 신도시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량 자체도 사실은 뭐 이렇게 크다고만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3기 신도시의 어떤 뭐 중심성에 대한 의미, 어떤 개발과 성장에 있어서 앵커링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끌고 가느냐에 대한 사실은 고민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자족 도시로서 뭐 전체 용지의 40%를 그 이제 고용을 위한 시설로서 과연 배정을 하고 성공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기본적인 질문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는 게 지금 신도시의 전반적인 어떤 뭐 계획 구상에 있어서의 좀 생각해 볼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